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사퇴 없이 후보 14명 이름이 모두 적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 내놓은 단일화 협의안을 안철수 후보 대리인인 이태규 의원은 전달했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안 후보에 구애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은 자신과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정치개혁을 주장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서방 제재에 러시아 루블화가 달러 대비 30% 가까이 폭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결상전으로 해외에 있다가 우크라이나로 귀국한 사람도 수만 명입니다. 이유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두기 추가 완화 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고령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에서도 산불이 재발하는 등 겨울 가뭄에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본투표까지는 9일 그리고 사전투표까지는 이제 불과 나흘이 남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될 투표 용지도 오늘부터 인쇄에 들어갔는데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기호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14명 후보의 이름이 모두 투표 용지에 찍혔습니다. 투표 용지 길이만 무려 27cm이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이 선택한 후보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정준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27cm짜리) 길다란 투표용지가 쉴 새 없이 찍혀 나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꼼꼼히 검수한 뒤 투표소 단위로 박스에 포장합니다. 이제부턴 후보직을 사퇴하더라도 이처럼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에 별도 표시 없이 후보 14명의 이름이 그대로 적히게 됩니다. 지난 대선 땐 후보 등록한 15명 가운데 군소 후보 2명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사퇴하면서 용지에도 사퇴 표기가 찍혔었고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 이름 옆에 사퇴가 명기됐습니다. 오늘 이후 후보가 사퇴하면 본투표장엔 후보 사퇴를 알리는 공고문만 붙습니다. 이때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 달 4일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현장 인쇄하기 때문에 3일까지 사퇴한 후보에겐 사퇴 표기가 찍히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소 내 임시기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 또는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본투표일에 앞서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예측 불허 박빙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투표 논란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꺼린다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회의장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문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강한 30대부터 50대 유권자 가운데 본투표일에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많다고 보고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많이 권장해 주시고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회의장 배경에 새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지층인 20대가 코로나 확진 시 투표 의향이 떨어진다는 여론조사에 주목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나서야 승기를 굳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층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불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이 승리한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26%를 넘겨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난해 4월 재보선 때는 20.5%였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 주말 사실상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면서 협상안을 안철수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태규 본부장의 말에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째 호남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도덕성에서 실례하십니까? 옆에 선 부인 김미경 교수는 안 후보가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호소할 것입니다. 안 후보는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한다며 단일화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선대본부장은 인수위 참여와 안 후보의 당내 기반 확보 등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협의한 내용을 안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했는데 들은 내용을 제가 돌아가서 안철수 후보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 후보는 이 같은 사실마저 부인하고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세부 내용들도 듣지를 못했고 제한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태규 의원님이 전달 안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 말씀이시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임명진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협상안은 줄 수 있는 건 다 준 것인데 안 후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이렇게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즉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연대 가능성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안철수 후보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안 후보 측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으로 포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정치란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 유권자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임유진 기자가 관련한 움직임들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국회 본청.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열어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국민통합정부가 필요합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자 확대 등 다당제 보장이 주 내용인데 정치개혁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하라던 안철수 후보 요구에 화답한 겁니다.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 결렬에 책임 공방에까지 뛰어들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내밀한 협상 내용을 다 까면서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못된 짓이죠. 정청래 의원은 윤 후보를 공격한 안철수 후보의 지난주 유세를 명연설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안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열흘 정도 전에 그렇게 급하게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오늘부터 주요 타격 방향은 국민의힘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재명 안철수 연대론이 나오는 배경은 또 뭔지 취재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먼저 야권 후보 단일화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먼저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협상의 공간은 사라졌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협상의 공간은 사라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죠?
지난주 주말 사이에 실무 협상 결과를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은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이 정부 구성까지 공동으로 하고 안 후보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것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만큼 더 이야기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안철수 후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태규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거 보고받은 적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자 이태규 본부장은 아니 나는 보고할 거 다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예. 협상 당사자가 조금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태규 본부장의 주장이 맞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예. 그런데 안 후보로서는 보고받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 본부장이 정권을 갖고 협상을 했고 합의까지 이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태규 본부장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안 후보가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협상을 결렬시켰느냐 이게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 그렇다면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본부장과도 말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 안 후보는 대체 누구하고 상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모두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측이 좀 분분한데요.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도 누구랑 협상하는지 모르겠다, 누구랑 협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아무래도 부인 김미경 교수의 뜻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김 교수는 안 후보와 꼭 붙어 다니면서 오늘도 완주 의지를 본인이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보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네. 저희 둘 다 마라톤 풀코스 3번 완주했습니다. 완주할 사. 네, 이번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 측의 인사는 김미경 교수의 입김이 세다는 소문을 듣고 백방으로 연결할 기회를 수소문해봤는데 당내 인사를 통해서 만나자는 의사도 타진을 했지만 답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인데 이 권은희 의원도 단일화에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를 따라서 당적을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권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김미경 교수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일화를 반대해온다는 말을 방송에서도 공공연히 해왔는데요. 이거 역시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부적격한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생각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를 고리로 해서 지금의 여권 민주당과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취재를 해보니까요. 민주당에서 여러 경로로 안 후보 측에 러브콜을 보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안 후보에게 어떤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민주당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낭설들도 돌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또 김미경 교수가 민주당 고위급 인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사실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일종의 지라시라 그러죠. 일종의 이제 문건들 확인되지 않은 문건들을 오늘 여러 개를 받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또 금방 이 기자가 얘기한 선거 비용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당은 흑색 선전이라고 발끈했고요.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어쨌든 나흘 뒤가 되면 사전 투표가 시작되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움직임이 있을 텐데 자. 유권자들의 관심은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이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윤 후보로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일화를 가정한 3자 구도에서 여론조사에서 예. 윤 후보의 지지율은 44.8%였는데 이게 4자 구도에서 42.3%가 나오고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었고요. 예.
리얼미터의 일간 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주말 이틀 동안 오르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예, 과거 선거에서도 보면 이런 단일화 움직임 같은 게 결렬되고 나면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되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닷새째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지금은 잠시 격렬했던 포성이 멎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양측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는데 서방의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2시간 전쯤 남부 벨라루스에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적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큰 기대를 걸긴 어려워 보입니다. Я не дуже вірю в результат цієї зустрічі. Як президент не намагався зупинити війну, коли був нехай і маленький, але все ж таки шанс. 서방의 경제 제재가 효과를 보이면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30%까지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스베르방크의 유럽 내 자회사들은 대규모 인출 사태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9.5%였던 기준금리를 20%로 올렸고 오늘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을 임시 폐장했습니다. 외국인 매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에 보복을 공언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Приказываю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и начальник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서방은 위험하고도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하며 추가 제재를 더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헌혈센터도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피난길에 나선 여성과 어린이에게까지 총격을 가해 지금까지 민간인 35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헌혈을 하던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언제 또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 헌혈센터의 모든 장비를 지하로 옮겼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피난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도 발포했다며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민간인 352명이 숨졌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은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털어놓습니다. Мам, забери меня отсюда. Что вы здесь делаете? Мы здесь мирных людей убиваем, которые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ли плохого. 민병대엔 자발적인 입대가 몰리면서 13만 명을 넘겼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서둘러 귀국한 사람들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Який є патріотичний козацький дух, і вони знають, що робити. Зараз ідуть зупиняти ворога. Слава Україні!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군 4,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떠나지도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언제 포탄이 날아들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위태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필품도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거리로 나서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남은 사람들과 어렵게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키예프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카체리나 씨는 오늘도 총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The sound of the shooting, the artillery, and I heard it today about 6 a.m. in the morning. I woke up because of the shootings. 피난을 안 가고 남기로 한 건 8년 전 기억 때문입니다. 친러 반군을 피해 가족과 함께 고향인 도네츠크를 떠났지만 결국 더 큰 전쟁을 만났습니다. We've been refugees
And I just don't want to live through this experience again. It's actually very difficult. 테티아나 씨는 공습 경보가 울리면 벽에 매트리스부터 세웁니다. І коли ми на комендантській годині сидимо вдома, то ми спимо, ложимо матрас і спимо отут. 밤에는 전기불 대신 촛불을 켜고 빛이 새 나갈까 담요까지 덮어둡니다. 식수가 떨어졌지만 사복 차림의 러시아 군인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Знешкодити диверсійні групи, яких дуже багато, як в Києві, так і по всій Україні. І строго-настрого заборонено виходити цивільним, навіть на поріг свого будинку. 탈레반을 피해 우크라이나로 왔던 아프가니스탄 가족은 또다시 목숨을 건 탈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But I don't know with the unknown future. Again.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유럽연합 EU는 그동안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 데다 그것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도로 상황을 지도에서 숨겼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낮 없는 교전.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지만 군사력에선 러시아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유럽연합이 원칙을 깼습니다. 분쟁 지역인데도 무기를 지원합니다. 4억 5천만 유로, 6,070억 원어치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ever, the European Union will finance the purchase and delivery of weapons and other equipment to a country that is under attack. 여기엔 전투기 공급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Ukraine. We stand by Ukrainian people in practical terms. 유럽연합 내에서 러시아 항공기 운항을 막았고 선전 활동도 금지시켰습니다. 러시아를 지지한 벨라루스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구글은 우크라이나 현재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진격 방향에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라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 개통했습니다. 각종 정보 교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는 우크라이나 군과 주민들을 위해 KFC와 맥도날드는 음식 기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을 뜻하는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제재로는 핵폭탄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제재 효과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우리 정부도 동참하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 조치입니까? 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 11,500여 개 금융기관이 가입된 글로벌 결제망으로 은행 상호 간 송금 업무를 취급합니다. 예.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제외된다는 건 러시아 은행과 돈을 주고받을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러시아 기업과 거래를 하더라도 대금을 주고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만나서 현금 거래하거나 물물 교환해야 하는데 사실상 돈줄, 무역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그런 조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제금융기관들 사이에 전산망을 차단한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러시아도 2014년 스위프트 제재에 대비해서 자체 송금망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은행이 자국은행 위주로 적고 성능도 떨어집니다. 중국의 결제망 CIPS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위안화의 국제 결제 건수가 적어서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 망이 있는데 굳이 다른 망을 의존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대체망이 정말로 대체를 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고. 자, 그러니까 이 조치가 길어지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제재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 국제 금융거래의 80%를 스위프트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북한의 경우 폐쇄 경제 체제인데다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반면에 이란은 지난 2012년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뒤 원유 수출이 급감하는 등 타격을 입었고요. 이후 2015년 핵 포기 협상에 나섰습니다. 예.
많은 원유나 가스나 뭐 이런 부분들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득의 원천이죠. 그게 차단된다는. 그런데 이게 러시아만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러시아와 거래하는 다른 해외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러시아 수출액은 약 12조 원, 전체 수출액의 1.6%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러시아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자동차 및 부품 분야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에도 서방 경제 제재로 인해서 승용차, 타이어 등의 대러시아 수출이 각각 60%, 50% 넘게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요 수입품인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유의 경우 국내 도입량 중 러시아산은 5% 정도로 비중이 높진 않지만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원유 수출국이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 이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이 4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백지화됐습니다. 방역 패스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이 거리 두기가 추가 완화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을 준비 중인 식당. 주인이 분무기로 식탁과 의자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주방에선 찌개 그릇들을 쌓고 입구에선 방역 패스 확인기를 설치합니다. 내일부터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 같은 방역 패스가 없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11종 다중이용 시설 전체에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더 좋죠. 안 찍으면은 손님들도 이게 찍는 게 불편하고 우리도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더 불편하죠. 4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 때 적용되던 방역 패스도 함께 중단됐습니다. 방역 패스 관련 업무를 줄여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서 없이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로서의 방역 패스는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미접종자분들 좀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시키고 정부는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처럼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가장 큰 근거로 정부는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꼽습니다.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08%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로 비교하면 델타 때보다 많고 매주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부가 3월 9일, 그러니까 대선 당일 하루 확진자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60대 남성이 재택치료 중 어제 사망했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기저질 질환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됐나 봐요. 비대면 진료 아마 받으셨을 거고요. 사망자는 오늘 역대 최다인 11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 규모는 매주 2배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행의 정점은 3월 초에서 중순, 최다 환자 35만 명이라고 방역당국은 내다봅니다.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여 명 이상, 그리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 경우 하루 사망자는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항상 이 사망자의 비중을 고려할 때에는 분모를 함께 봐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모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 분모 자체가 작은데 거기서 사망자가 하지만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후 5주간 누적 사망자는 164명이었던 반면 오미크론 우세종 후 5주간 사망자는 총 1,282명으로 약 8배에 이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 치명률은 계절 독감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 대응 기조가 고위험군 외에는 사실상 자율 방역으로 바뀌면서 장애인의 코로나 대응은 더 힘겨워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던 시각 장애인이 거리에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자가 진단에서부터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이들의 상황을 윤서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체장애 1급인 조윤숙 씨. 약국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사는 것부터 절차 하나하나가 만만찮은 도전입니다. 계속된 근육 경련에 검사용 시약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아이고. 한 손으로 해서 이빨을 뜯었는데 그게 시약 같은 경우 입으로 들어가서 방역 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은 집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진짜 격리죠, 격리. 그냥 혼자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에선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향하던 시각장애인 오모 씨가 거리에서 숨진 뒤 사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3명이 확진되자 홀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길을 나선 오 씨는 집에서 불과 30m 떨어진 이 골목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 9,943명 가운데 사망자는 335명. 비장애인 사망률에 비해 4배 이상 높습니다. 입원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개인의 운에 맡기는? 하지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병상은 전국에 23개뿐이어서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경북 고령으로 빠르게 확산돼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에서는 이틀 전 벌어진 산불이 재발화하는 등 겨울 가뭄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는데요. 4월에도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산불이 산허리를 따라 길게 휘감았습니다. 강풍에 시뻘건 불길이 번지고 이글거리는 잔불이 연신 불꽃을 일으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꺼진 줄 알았던 대구 달성군의 산불이 어제 저녁 7시쯤 되살아난 것입니다. 불이 난 곳이 산세가 험하다 보니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10여 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불은 오늘 오후 2시쯤 큰 불길이 잡혔지만 비슷한 시각 경남 합천의 한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이 초속 7m의 강풍을 타고 경북 고령 야산으로 확산됐습니다. 산림청은 인근 마을 주민 60여 명을 대피시키고 도내 진화 헬기와 인력 등을 총동원하는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난 산불은 모두 22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치의 2.5배에 이릅니다. 지난 2달 동안 강수량이 평년 11%에 불과할 정도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진 것이 잦은 산불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낙엽들이 다 바짝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그만 불씨에도 지금 착화가 돼서 4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까지 나오면서 봄철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기사의 실명과 사진, 휴대전화 번호가 뜨는데요. 한 승객이 이렇게 알게 된 전화번호로 기사에게 음란 문자 수백 통을 보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택시 앱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 이뿐이 아닙니다. 정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0년차 택시기사인 60살 A씨는 최근 40대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를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잘못 보낸 문자라 읽었지만 이후 신체 사진 등 수백 통의 음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발신자는 일주일 전 택시 앱으로 A씨를 호출했던 승객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름, 전화번호, 얼굴 전부 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름이 너무 끼쳐온 거예요. 택시 호출앱마다 승객 개인정보는 가리는 반면 기사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부르는 과정에서 얼굴과 실명,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여성 택시기사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 번호로 연락해도 되겠냐고
성추행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자 저 기사가. 네. 우리는 완전히 노출이 되었는데 하나는 보호 대책이 없더라고요. 택시의 운영사 측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사 동의를 얻어 노출한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음란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을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문된 코로나 진단키트가 판매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청와대 청원에 나선 일이 있었죠. 이 판매업자 알고 보니까 마스크 대란 때도 업체들에게서 판매금 100억 원을 빼돌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티켓몬스터와 11번가, 위메프 등의 진단키트를 납품해온 유통 판매업자 A씨. 갑작스러운 판매 취소에 이커머스를 통해 진단키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커머스마다 올라온 항의 글만 7천에서 8천여 건.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엔 2,500명 넘게 동의했는데 알고 보니 A씨의 소비자 기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크와 요소수 대란 때도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요소수도 주문해서 떼와요. 주문한 물량만큼만 보내고 없으면 갑자기 또 이제 취소를 시키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없던 물건인데 유리는 당하겠죠. 2년 전엔 마스크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받아간 뒤 100억 원 넘는 판매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약금을 이제 한 3천만 원 줘 우리한테. 순간적으로 커가지고 출고시키러 간다음에 돈을 안 주고 잠재해버린 거지. 나도 못 봤지. 경찰은 A씨의 마스크 유통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은 A씨에게 수차례 접촉했지만 이커머스 측이 진단키트 판매를 막았다는 해명만 내놓을 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막판 유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대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6곳을 돌며 보수층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을 찾아선 산업화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이 박정희의 추진력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점퍼 대신 베이지색 자켓을 입은 이재명 후보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유세에 나섭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선 이재명과 박정희의 추진력이 비슷하다고 했고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강력한 추진력, 한다면 한다. 닮은 사람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을 걸출한 경영자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포스텍, 이것도 결단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 모아가지고 쟁이느라고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하루 고향 안동을 포함해 TK 지역 6개 도시를 도는 강행군을 소화하며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를 향해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했고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본인을 정조해 윤 후보를 선조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가지고 수백만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습니다. 고향 안동을 찾은 이 후보는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외가가 있는 강원도를 찾아서 이재명 후보와 여당에 대한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개혁안을 제시한 걸 두고는 국민을 뭘로 아느냐고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줄곧 거대 여당이 횡포를 부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정치 개혁을 주장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가재, 개, 붕어, 가붕개로 아느냐?
선거 열을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 개혁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진짜 정치 개혁은 민주당 정권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개혁은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여러분. 강원도가 안보 최전선임을 강조한 윤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원래 일상이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며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핵을 투발할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데 이걸 도발이라고도 못하고 소 닭 쳐다보듯이 보는 또 이 후보와 민주당 내 운동권 인사들이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 탓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뭡니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지키고 경제 번영시키겠습니까? 이곳 강릉이 외가인 윤 후보는 강원도에 오면 집에 온 것 같다며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광주 지역의 지식인과 시민단체 인사 500여 명은 동서 갈등 해소를 주장하며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보신 것처럼 후보들의 말이 거칠어지면서 말실수 논란도 이틀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정치보복 예고라고 비난해온 이재명 후보가 어제 유세 현장에서는 정치보복은 꼭 숨겼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울산 유세 때 부패 검찰의 정치보복이 브라질을 무너뜨렸다며 정치보복은 몰래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그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그 직전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정치보복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 말의 온도가 달라진 겁니다. 다시는 정치보복으로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걸 상기시키며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후보가 말은 달콤하게 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사람이라고 한 송영길 대표의 말을 소환해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 대상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아마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의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정운현 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은 대통령이 되면 은밀하게 보복하겠단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미적거리다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러시아에 수출할 때마다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뒤늦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내 수출입 기업을 모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역 상사업계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불확실성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통신 등 57개 품목은 일일이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U와 일본, 뉴질랜드 등은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들 국가가 유사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면제했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제재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국내 기업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FDPR 적용의 예외 확보 노력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저도 직접 미국 정부의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또 오늘에서야 수출 통제 본격 동참을 밝히며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금융 제재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그 외교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정부는 국익 등을 고려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때를 놓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월가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대포 소리에 매수하고 나팔 소리에 매도하라. 이 현상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두드러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증시가 연일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뜨거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김지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3,700억 원을 내뱉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890억, 890억 원을 그대로 받아내며 상승을 이끈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기대감도 반영됐지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를 저점으로 인식한 듯 연일 강력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군사작전을 승인한 지난 24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1조 3,400억 원을 내다 팔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대폭 끌어내렸지만 개인은 1조 2,800억 원을 대거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화학 두 종목의 순매수액만 1조 원이 넘는 등 대형주를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동학개미들이 대포 소리에 매수하는 흐름은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2002년 10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결정됐을 당시에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주가가 극적으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는 패턴들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겹치는 등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와는 다른 변수들이 있어 섣부른 매수는 경계하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저력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미국 배우들이 주는 저명한 상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정재, 정호연 씨가 남녀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TV 부문 남우주연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순간 리정재!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정재. 단성에 올라와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너무 큰 일이 저한테 벌어져서 많이 써왔는데 이건 뭐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정호연도 한국은 물론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Make me dream and open the door for me. And I love you, my Squid Game crew. 이날 오징어 게임은 남녀 주연상을 비롯해 스턴트상까지 3관왕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동료 배우들이 주는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최고상인 앙상블상, 미나리의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적은 있지만 TV 부문에서 비영어권 작품이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기상을 준다는 건 현재성도 되게 중요하고 확장성도 중요하거든요. 이후에 이 연기자가 다른 작품에 또 캐스팅을 된다거나 실제로 미국 내 두 배우의 인지도는 상당합니다. 톰 행크스,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는 미국 대형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는가 하면 특히 정호연은 미국 패션 잡지 보고의 130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 단독 커버를 장식해 화제가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망토를 거친 노인이 남루한 차림으로 무릎 꿇은 사내의 어깨를 어루만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핏줄의 온기와 노인의 자애로운 두 손, 그림이 쏟아내는 은혜와 묵상의 힘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렘브란트가 성경 이야기를 신앙의 물감으로 화폭에 옮긴 걸작 돌아온 탕자입니다. 방탕한 아들도 돌아와 뉘우침의 용서를 구하는 순간만은 효자입니다. 사실 효자 불효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효자 끝에 불효나고 불효 끝에 효자 난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듯한 나무는 대들보감으로 뽑혀가고
등구번 나무만 남아 타박했는데 나중에 보니 효자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동과 건설이 지연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듣는 사람이 어리둥절합니다. 저부터도 몇 번이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한 게 정말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탕자 취급당하던 원전이 갑자기 전력 생산의 바탕이자 주력이라고 번듯한 효자 대접을 받게 됐으니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탈핵시대로 가는 출발을 선언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1,300여 명이 숨진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진 건 원전 사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얘기도 돌았죠.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건설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는 취소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론하다 뭐다 해서 신한울 1, 2호기 가동과 신고리 5, 6호기 완공은 계속 늦춰졌습니다. 전기 생산하는 한전의 부채는 33조 원이 불어났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원전 산업 생태계는 안전자리에서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앞으로 60년 원전이 우리의 주력 전원이라뇨. 혹시 뒤늦게라도 청와대에서 무슨 배경 설명이라도 있겠거니 기다렸지만 오늘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오십니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 답답해서라기보다는 황당해서 그러시겠죠. 탈원전은 혹시 유령이 밀어붙였던 건가요? 집안 말아먹을 불효자 취급을 당하던 원전을 갑자기 효자인 양 끌어안는 이 상황에 누구보다 황당해야 할 분들은 원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피눈물이 날지도 모를 테죠. 2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유령을 보았나 였습니다. 내일부터는 3월이 시작되는 만큼 성큼 다가온 봄 기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약간 쌀쌀하겠고요. 당분간 큰 일교차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은 13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3월 하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울산과 대구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풀리면서 어김없이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아주 살짝 내리는 봄비 수준이겠고요. 강원도에서는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2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